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부터 약간 이상하네요. 네, 지난 방송에도 나오셨던 이제 그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호 배우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마치고 아주 어렵게 급하게 올라오신 손혜원 의원님도 전주에서 오늘 전라남북도랑 전북대학교랑 다 했는데 끝나고 오늘 뭐 한옥마을이랑 공연도 못 나누는데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냈다 차로 왔어. 차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올라오시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금방 올라오네요. 2시간 조금 더 걸렸나? 근데 하여튼 좀 미안하더라고. 전주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근데 지방 내려가 보니까 정 의원님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게 던지시 어떤 사람 와서 팬이에요. 정치 알바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대. 그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 전주 시장보다 정치 알바 청취자를 더 사랑하는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어떡해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해야지. 이왕 하는 거. 아니 손혜원 의원님 지난 회에 나오셨으면 좀 여쭈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새로운 팟캐스트.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이죠. 어떠세요? 시험 방송이죠? 뭐 반응은 지난번에 정치 알바, 검찰 알바보다는 더 좋은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그렇죠. 유료로 할 것인가? 저는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 확정은 안 됐나요? 안 했어요. 이제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3주 해보고 결정하자는데 이제 그 주진영 선생은 유료하지 말자 그러고 최강욱 변호사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근데 제가 보기에 제작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요. 직원들 너무 힘들고 편집하고 뭐 하고 하는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저는 뭐 유료로 갈까라는 생각인데 수다면 요새 유료 괜찮아요? 뭐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냥 계속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에피소드가 둘이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대. 저 다 들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저까지 들으면 너무 큰 성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생각 중인데 한번 저는 이제 정권도 바꿨겠다가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거 하고 싶은 건 정치, 경제, 문화. 셋이서 서로 우리는 최강 변호사랑 저는 괜찮은데 이거 주진영 선생이 워낙 까탈스럽으니까 한다 중간에 간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비유 맞추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걔 팟캐스트 안 들으니까 욕이나 실컷 해야 되겠다. 누가 그 맞춰주는 역할 하시죠? 제가 하잖아요. 그래요? 그 성질 나쁜 제가. 잘 됩니까? 그래도 저밖에 걔를 핸들링을 못해. 아니 최강욱 변호사 친분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두 분은? 누구랑? 둘이? 네. 최강욱 변호사가 너무 쭈빠야. 쭈빠? 주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최빠는 아니고요. 아니 둘이 좋아하는데 최강 변호사는 자기가 주 선생이랑 같이 옆에 앉아서 하는 것만 너무 영광이라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맞춰주는 거네요. 가뜩이나 건방지고 거들먹은 아니고 이제 오만하지. 제목하고 맞네요. 네, 오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오만은 주진영이구나. 그러면서 최강 네가 편견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옆에서 비 맞추면서 의원님은 그 역할 맞네요. 오만과 편견에서 과 역할을 센터네. 뭔가 과는 나하고 제대로 어울리는 하시네요. 것 같아. 맞네요. 그쵸? 근데 주진영 선생 제가 잠깐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유료하는 반대. 네. 광고는 하기 싫대. 그럼 뭐죠? 재능 기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요즘 트렌드가 광고를 읽어주고 좀 출연진 설명까지 해줘야 돼. 아니 그것까지 해야 돼? 파일만 그냥 끼워놓으면 되지. 깜짝 그렇게 그러시길래 나는 유료화를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시네. 야 거의 뭐 딸깍바리 선비. 그런데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게 그 지난번 첫 회도 그 경제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을 정말 너무 명쾌하게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재밌었고 그래서 반응은 좋았는데 이제 이것을 늘 균형감 있게 나간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 너는 이래라 너는 이래라 너는 저래라 뭐 나는 국감 얘기 듣기 싫다 뭐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다 뭐라 그럴게. 난 국감 얘기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지금 2주째 국감에서만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걸 하니까 너는 네 걸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독재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특히 이게 수기 민주주의 이런 거 힘들거든. 그래서 독재가 좋기 때문에 그 이 작가 이놈은 모든 프로를 독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독재에 맞들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싸워봐야 피곤하니까 수기 민주주의 안 되거든요. 싸웠자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목소리도 커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독재 그냥 말도 빠르고 신음하면서 살고 있죠. 들어보면 이 작가가 진짜 똑똑해요.
똑똑하죠. 진행도 잘해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진행 너무 잘하고 요새 해보시니까 이 작가 참 잘하는 거 아시겠죠? 저는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 한국 정치사에 많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똑똑해야 돼요. 독재자가 똑똑 안 하면 이 독재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작가는 그 독재도 좀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서 나는 이 작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의리가 있죠. 의리 끝내죠, 진짜. 그리고 당당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말이 적고요. 말수가 입이 무겁잖아, 이 작가가. 말수가 적진 않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보완 유지는 되죠. 돼요. 안 할 때는 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남 험담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거의 없고 앞에서 독재를 하고 뒤쪽에서는 약간 협의는 합니다. 유일하게 협의할 때가 출연료. 내고. 그걸 해야지. 그것도 길게 얘기 안 해요. 네, 내고 치네요. 그 정도면 됐지. 그럼 눈 부릅뜨고. 그 협의예요? 협의라고 합니다. 본인은. 왜? 그러면 옆에서 이제 최욱이나 몇몇 사람이 웅성거리긴 합니다.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한테 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러고 나면 이제 최욱 씨 이런 분들이 뒤에 가서 노조위원장이 뭐냐고 나머지 행태부리고. 원래 그 뒤에서 민주노총 힘듭니다. 내가. 사실 팟캐스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또 유료, 무료, 뭐 광고 있고 없고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정치 알바는 무료화 방송이죠. 네, 그리고 무료고 또 광고 주님들을 아주 섬깁니다. 야, 광고하고 이렇게 띄었다 주님 하니까 진짜 멋있네요. 네, 저희는 섬기는 그런 방송이고요. 좀 무료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계속.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지난번에는 네이버였고요. 이번 주 수기 민주주의. 네, 수기 민주주의. 네. 제가 판도라에 오랫동안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네. 정치 알바도 준비를 그동안 안 했다가 그렇죠. 제가 준비를 잔뜩 해왔어요. 혹시 판도라 준비하고 같은 건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요새 손변이 하면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준비와 결과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상치 않게 준비하면 꽉 날 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판도라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성과에 대한 건 기가 막혀서 그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다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준비했다기보다는 준비된 출연자였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언젠가를 한번 WF 국가 경쟁력 지수는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근데 여기서 써먹으셨구나. 어제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못 써본 게 있어요. 주가 지수.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가서 하세요. 그거 못 놓쳤는데. 그런데 그 흐름상 맞을 때가 있어요.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종합 주가 지수.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읊어보고 외환보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지표 갖고 얘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 네. 수기민주주의. 영어로 Deliberative Democracy. 네. Deliberative. 네. 네. 그렇고요.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기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이고요. 우리가 보통 투표, 여론조사와는 달리 심층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건데요. 그 결론을 내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조셉 M. 베세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1980년에 저술한 수기민주주의, 공화정부에서 다수 원리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자라고 그럴까요? 학문적 업적을 남긴 분은 제임스 피쉬킨이라는 분인데요. 15년 이상 수기민주주의 실천적 이행을 이분이 설계했고 연구해 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5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조건을 이번에 신고리 5, 6기 수기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잘 지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푸시킨 미국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한 5가지 조건은요. 정보의 충실성, 주장의 균형성, 참여자의 다양성, 토론의 평등성, 주장의 설득력 등을 가지고 이 수기민주주의 이 과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고리 569기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채택한 방식이 수기민주주의인데요. 네. 19% 차이로 신고리 569기는 건설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 포인트 차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약을 파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대선 주자도 유사한 공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그걸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첫 수기민주주의 실험 실제 목격자들의 평가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수기민주주의가 첫 번째 시도였는데 대체적으로 잘 됐다 하는 것이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수기민주주의 실험 실제 목격자들의 평가는 해서 네. 오늘 기사가 떴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신고리 건설 중단이 결정이 됐는데 우선 신고리 건설 569기 건설 중단을 위해서 그동안 진짜 헌신적이고 몸바쳐 싸워오신 중단을 외쳤던 저도 거기에 속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허망함, 허탈함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원전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게 애초에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된 수명이 된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공약을 한 걸 보면요. 2079년까지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하고 그 첫 발작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또 악선동을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좀 전에 그 노무현 정부라고 말씀하신 게 다 문재인 정부죠? 네,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뭐 거의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자꾸 지금 실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정부 인사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헷갈리더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이게 네.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입문을 하고. 네. 그래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입에 뱄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탈원전에 시동을 문재인 정부에서 걸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로 확대되어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채워질 그런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로 시대는 약 60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가동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6기 2040년 12기로 줄이고 2019년 비로소 원전 제로가 된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2079년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2079년. 네. 근데 이것이 진짜 차질이 좀 빚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69기 이 부분이 이제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신고리 569기가 왜 이렇게 심각했냐면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600여 차례가 넘는 지진 등이 일어났습니다.
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환경 비용, 사고 위험 비용,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무공해 안전한 그런 재생에너지, 신대체 에너지로 앞으로 에너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획에 수정을 이제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고요. 저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의 이 과정을 보면서 2박 3일 합숙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편, 건설 반대, 그리고 건설 찬성, 네. 양쪽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 불공정했다. 내부에 이제 이런 시비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했던 이 수구 민주주의가 다른 분야에까지 좀 확대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형태가 혼합돼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토론회에서 내는 이 도출 과정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첫 번째 실험이었고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국가 정책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이면서도 성숙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지켜봤는데 남배우님 하나 좀 질문 드릴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원전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네. 또 반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팽팽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결국 이 수기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나온 그 결론에 대해서 과연 그 반발이 없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반발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탈원전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얘기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소신이고 정책적으로도 맞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탈원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실험해 보지 못했던 그 민주주의적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 입장과 반대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성숙해졌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성과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원래 굉장히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좀 서운하지만 네. 이 참 성숙한 이런 네. 그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이 정부가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아쉬운 건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원전을 개발하고 원전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여론을 많이 장악할 수 있고 전문성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대응 논리나 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기울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향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때도 충분히 그런 조금 네.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주고 이렇게 결론이 난 다음에 네. 더 성숙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쪽은 원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이제 네. 여론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시민단체나 이쪽이 좀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손 의원님 일단 이 수기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이에요. 많이 듣고 그리고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분이.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행정에 좀 상시 적용하겠다라는 말도 했네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거를 또 추진하고 누가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저는 다를 수 있다. 사실 이번에 이 탈원전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람은 원전은 아니다. 이걸 인간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아주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쪽에 관련됐다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메르켈 같이 그냥 전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만들고 하나씩 없애가 나가는 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전기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게 그 산업에 굉장히 여러 그 이익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관련되는 하여튼 그쪽에 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뭐 비리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그쪽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기서 딱 접었을 때 저는 이거 너무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다음번엔 더 강하게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수기민주주의의 결과는 다음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신영복 선생님 있잖아요. 네. 돌아가신 우리 이제 2주기 가까우네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결혼을 해요.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아. 근데 그 아들이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내었는데 얘가 이제 뒤늦게 지금 나이 어리죠 아주. 얘가 사회계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네. 수시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원자력 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길 갔냐 했더니 자기가 사회계열 다니다가 자기 뜻이 다른 원전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전을 해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이 있어요. 근데 뭐 진짜 신영복 아들답죠.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계열을 들어갔다가 그 이 원전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원자력공학과 가서 이걸 해체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갔어요. 무서운 놈이지 가만 보면. 근데 큰 돈도 벌고 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숙이라는 거에 숙자가 읽는다는 거잖아. 먹을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자가 그 이 의로운 의자 앞에다가 말씀 언변이 붙으면 국회의원들 의잖아요. 토론하는 사람들이거든. 서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서 떨어질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이라는 거는 정말 그 숙자가 정말 성숙한 단어거든요. 네. 요게 그러니까 숙자로서 그 숙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납득될 때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네.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우리 쪽 이게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하자라는 쪽이 점수가 많이 나왔다면 다음번에 다 일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탈원전 하자는 쪽은 많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19%로 건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신고리 5, 6기가 이미 공사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피해, 손해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결론이 난 거예요. 다만 이미 시작한 거니까 중단하는 데는 피해가 너무 크니 손해가 너무 크니 일단 가자.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맞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는 더 높아졌어요. 오히려. 네. 네, 높아졌고요. 야권에서 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 수기민주주의 뭐 다 좋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멈춰놓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뭐 법적인 근거가 있냐? 사과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걔들 말은 들을 거 없어. 네.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법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원전을 짓고 수출하는 걸로 돈을 벌지 않고 앞으로 해체하는 걸로 기술을 전환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해체 기술도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원전을 해체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영복 선생의 아드님은 아주 잘 간 것 같아요. 그게 그 손변이 얘기하신 네. 돈도 많이 벌겠네라는 말이 맞네요. 아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네. 세계에 몇 명 있겠어요? 또 많이 벌어야죠. 예, 정말 좋네요. 그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한다면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얘기 같은데 이제 전력 수급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네네. 전력 예비율이 120%가 넘어버렸습니다. 전력 예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 최대 피크치. 네. 예를 들면 전력이 100이 필요하다. 네. 20이 남는 겁니다. 네. 20이 남아서 우리가 안정적이다 하는 건데 20은 그만큼 낭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전력 설비를 다 갖추는데 수조 원이 걸리잖아요. 네. 그 20%는 놀고 있어요. 물도 그래요. 예를 들면 100명 직원이 필요한데 120명을 뽑아가지고 20명은 놀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수급률이 120%가 넘어야 안정적이다라는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네.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된다는 명분 논리로 이용된 거예요. 전력 수급률은 105%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일 전력량이 많았을 때보다 5%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평상시는 안정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력 거래소장을 했고 현재 IAEA 네. 자문위원도 했던 국제 원자력 기구인가요? 그렇죠. IAEA. 아주대인가요? 김영창 교수가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그 수기민주주의 그 발표한 사람 누구예요? 김지영 전 대법관이요? 전 대법관. 멋있더라. 예, 그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멋지더라.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비디오적으로도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아니 목소리랑 이런 네. 톤이랑 이런 게 마치 지난번에 그 탄핵 의결 했을 때 그 이정미 법관 네네. 같은 식으로 남자 그런 버전인 네. 것 같은데 30년 멋있었어요. 후에 손수 변호사도 그런 역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하지 그 정도는 더 낫지. 비주얼 그러니까. 되고. 갑자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네. 아재 개그보다 더 재미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네.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의제 말고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친일파 문제나 뭐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그 고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YS 같으면 뭐 예전에 뭘 할 때 그거 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비교해 쓸데없는 소리하고 사람 해! 뭐 이러고 바로 해서 하나의 뭐 이런 뭐 없앤 거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좀 독재적이지만 전두환이랑 비슷한데요? 그런가? 아니 전두환 두 분이 또 차라리 더 말을 들어주는 두 분이 폴고 하는 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니 보면 목소리가 그런 면에서 고민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상하게 제가 문바 같은 이상한 티를 내는데 누가 봐도 그런데 근데 옛날에는 별로 티 나요. 티 나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딴 사람들 그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도 그 고시패스 하고 이제 연수원 끝나고 나서 그 김현장 같은 데서 오래 한 데도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무슨 저 고집이구나 마누라 데리고 저런 고생을 시키나 했는데 저는 이분이 자기 소신이 뚜렷한 반면에 어떤 부분은 다 들어주고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우리 그 평화시 나가던 날 있잖아. 12월 5일 날. 네. 그때 그거 백남기 노인 사건 나고 나서 네. 왜 국회의원들이 못 나갔냐 여기서 한바탕 진성준이랑 우리 싸우고 난리를 치고 나서 제가 이제 용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 방에 들어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눈을 끄뻑끄면서 뭐죠? 앉으세요. 그래. 그래서 앉아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저를 보더니 눈을 끄뻑끄뻑 하더니 우리 갑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씩 웃으면서 눈을 끔뻑하면서 우리 합시다. 갑시다. 그러고서 나간 거야 12월 5일 날. 그래서 그때 내가 젊어서부터 저분을 잠깐 봤지만 저렇게 자기가 듣는 얘기와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를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시는구나라는 거 그때 제가 그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권 1학년 때 경험은 이렇게 오래 갑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 경험이잖아 그런 게.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님도 처음 나갔다면서요. 처음 하지.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오래 가요. 아니야 처음 나가서 오래 간 게 아니라 나는 그때 국회의원은 1학년이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 국회의원들의 그날 참여 같은 거 사실은요. 이거는 나중에.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씩 나간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긴 했죠. 난 나중에 역사가 기록할 것 같아요. 문재인이 결정했던 그 상황들이. 저는 그때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게 세월호 유민 아빠 살리겠다고 단식 결정했을 때 아마 주변에 참모들은 많이 말렸을 겁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이거 자충수 아니냐라는 평가도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더 사실은 감동적이었어요. 그건 정말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단식 투쟁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고뇌에 찬 결단이거든요. 저는 그때 인간 문재인의 모습을 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단식을 며칠 전에 먼저 갔다가 쫓겨났었어요. 아 그래요? 필요 없다고? 유민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또 뭐 쇼하러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한 10몇 명이 갔었어요. 동주 단식 하겠다고. 네. 쫓겨났어. 아하. 그랬다가 다시 문재인 대표가 간 거예요. 네. 그냥 앉아서 한 거야. 그래서 옳다커니
잘 됐다. 그리고 나도 그냥 이태진가 뒤에 얼른 따라가서 앉은 거거든. 그렇게 됐던 건데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비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인가 10일인가 하고 단식을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단식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랑 두 분이 저한테 2번 오셨어요. 다시 그만하라고. 힘들다고. 근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냐면 단식을 난 무작정 시작했고 무작정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단식 그만둘 때는 뭐 이런저런 명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혹시 그럴까봐 정 의원 혹시 단식 그만둘 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본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권유해서 그만둔 것처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자기가 뒤에 서 있겠다고 병풍처럼. 배려심까지. 2번 그런 말씀을 2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속정이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2번이나 와서 그러셨다니까. 속정 있지. 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은 혹시나 네. 아주 극히 당연한 문제에 있어서 네. 적폐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기민주주의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뭐 이럴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좀 뭐 우리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옛날처럼 그냥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서는 그냥 통치권자가 마음대로 딱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 고민이 좀 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론은 이제 문재인 속정. 예, 문재인 대통령의 네. 훌륭함으로 끝나는.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돼. 신문 인사인 거 확실한 것도 뭐예요? 빨리 주세요. 빨리.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애 보좌관이 제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같이 하잖아요. 김성애 보좌관이 보좌관 회전문 인사. 네. 자기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다시 본 게 단식 때였다는 거예요. 그 단식 때 막 열흘 가까워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뭐 물어보고 인사하고 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단식하니까 무슨 할 수 없이 같이 못했잖아. 밤에 같이 자보면 이렇게 강화문이라는 데가 이렇게 누우면요 밑에서 전철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많이 너무 전체가 울린대요. 전철 지나가고 차 들어가는데요 오토바이 크게 굉음내고 오는 거 있잖아요. 미쳐버려요. 그럼 바로 있잖아요 내 머리 뒤 한 10cm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을 시키는데 인상 한 번 안 찌르고 딱 정자한 자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맞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때 이정현이나 요즘에 누구죠? 조원진.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머린 거 맞고 난리 온갖. 근데 그 양반들은 왜 며칠 하면 꼭 휠체어를 타지? 그러니까. 나는 24일 했는데 쌩쌩하게 뛰어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하면 안 믿어요. 사탕을 먹거나 물 먹는다, 뭐 맛있는 거 다 먹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끼 굶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3일.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또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순간에 못 참고 사탕 하나 넘기면요 단식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못 참아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정말 입에 아무것도 안 돼야 제가 되는군요. 이 경험이 있다는 게 목포교도소에서 이제 손해 민주화 투쟁 때문에 제가 24끼 8일 단식했거든요. 근데 그건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 근데 방 안에 눈깔 사탕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먹었어. 그 다음에는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단식 풀고 밥 먹었거든요. 담배하고 똑같구나. 똑같아요. 담배도 끊다가 한 개만 펴보자면 그냥 끝장이야. 끝이야. 그냥 석 달 안 피다가도 무너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단식도 중간에 뭐 먹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왜 단식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금 다이어트 방송이 됐어요. 다이어트. 아니고요. 아이고 또 이게 정선원의 키워드 분석 뭐 간단히 하고 오늘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 길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못하겠네요 오늘. 그래? 네, 시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일단 광고 듣고요. 그다음에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 KBO 그렇죠? 또 게임 산업. 네,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그 외 강원랜드. 게임 산업은 또 제가 할 얘기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 교문이 국정감사 네. 어떻게 할까요? KBO부터 할까요? KBO 하죠. 네, 말씀하시죠. 자유롭게 하시죠. 제가 어제 이제 대전에 국감을 갔는데 네. 양혜영이 아프리카 간다 그러면서 그 KBO 사무총장이 도망다니면서 이제 안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확감에 나오면은 더 추궁을 당할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는지 이 어제 벼랑간 나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날. 확감을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확감? 확대 감사? 확인 감사. 확인 국정감사. 확인이군요. 네. 그게 뭐예요? 확인 국정감사. 마지막 날. 그동안 했던 국정감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냐, 이렇게 고칠 거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근데 그랬는지 일요일 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나온다고. 네. 그래갖고 이제 벼랑간 이제 양해한 걸 뭐 그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 뭐 와서 다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어도 뭐 거기서 7분 동안 그 증거를 뭘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걸 단정적으로 이제 몰고 나갈 생각 이렇게 해서 아주 신경 쓰면서 작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대전에 가 있었어요. 네. 대전에 가서 대전에 왜 갔습니까? 어제 대전교육청 충남대학에서 왔어요. 네. 대전교육청이랑 이제 충남대랑 국립대학들을 그 지역에 있는 데를 이제 충남대, 충북대 다 모아서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감사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들어가기 직전에 15분 전인데 구본능 총재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예. 오.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벼랑간 오는지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둘 다 안 오고 분명히 양혜영만 나가게 해주면 본인은 안 부를 거냐라는 이런 컨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양혜영이 오는데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야. 네. 호위무사로 온 거예요. 양혜영의 호위무사를 하러 온 거야. 아, 총재가 사무총장의 호위무사를. 네. 반대로. 그 오셔서 한 걸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밖에 우리나라 야구를 구할 사람이 없대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만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래요. 근데 그건 재벌 회장이잖아요, 그분은. 네. 네.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제가 어제 했던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약점 잡히셨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 네. 영상 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많이 이렇게 좀 업셋이 된 거예요. 흥분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럼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자기 네.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사퇴를 하실 거냐고 이제 하겠대요. 의외로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서 고맙대요. 네. 사퇴하겠대요. 당장 하시라고. 네. 그리고 양양 데리고 같이 하시라고. 같이 하겠대요. 그래요? 당장 하겠대요. 이렇게 대답 쭉 했거든요. 3번을 제가 뭐 얘기했어요. 어차피 올해 그만둘 친구입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잘라야 됩니다. 지금 잘라야 다시 야구계에 접해해서 이 사람이 물러나는 겁니다. 제가 저는- 괜히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분명 경화가 일어나는 문제는 겁니다. 저한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습니다. 총재님과 사무총장 함께 어차피 물러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책임지고.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같이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빵 때리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말고요. 같이 예. 물러나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같이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우리 내부 고발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둘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각방에 들어가 있었대요. 아, 복귀해서요? 사무실에? 복귀해서 그러더니 어머 세상에 한 2시간쯤 지났는데 홧김에. 아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하고 나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네. 구본능 그 양혜영과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근데 2시간 지나서 그 모든 기사를 한 문구를 고친 거야. 연말에 사퇴하기로. 연말은 임기 말이에요. 아니,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사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혜영이 총재를 꼬셨다는군. 네. 홧김에 말한 거지 사퇴 안 하겠다. 앞에 홧김을 넣고. 네, 그리고는 연말에 하겠다.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뭐예요? 기사에는 연말에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마지막에 연말이 임기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마치 연말인 것 같이 이런 꼼수를 쓰면서 교활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당장이라고 했잖아요. 당장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지금 이제 작업을 다시 하고 우리한테는 확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서 정 의원님 이거를 고발을 좀 할 수 있어요? 위증도? 그러면. 제가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또 그것도 제보를 받았거든. 그 김기춘이 이번에 2월 달에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검찰에. 특검에 나갈 때 양혜영이 막 허둥지둥 하면서 전화를 걸더래요. 윤이라는 사람한테. 윤이라는 사람이 김기춘 보좌관을 이 양혜영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래요. 여기도 같이 있었고. 근데 전화를 하더니 김기춘이 가는데 네가
보디가드로 좀 같이 가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이 보디가드로 같이 모시고 나갔다는구만. 옛날 주군을.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양형한테 물었죠. 그 김기춘하고는 최근에 만난 게 언제냐. 그때 나한테 딱 걸려들은 거야. 그 자기 보좌관을 은퇴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좌관. 그게 벌써 언제인지 몰라. 근데 그게 10년도 더 전 얘기예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있어. 그래서 2027년 2월에 보디가드 소개하면서 하지 않았느냐. 네. 아니래. 딱 잡았대요. 근데 그게 제가 녹취를 해놨어요. 오. 그럼 그 위증으로 제가 고발해도 되죠? 그럼요. 마지막 날. 고발할 때요. 교문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제일 무게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곧바로 수사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처럼.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우리 당 교문위 소속 의원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하십시오. 좀 뭔가 본인의 언행에 책임지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국감 때 이제 고발은 고발이더라도 문체부 장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예, 그것도 이제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장도 올 거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한테도 이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고 연말로 밀어버린 것은 이것도 위증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것까지 같이 물어보세요. 게임 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네네. 네, 게임 산업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게임업계 CEO들 좀 불렀잖아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확률형 게임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질을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서 결국은 뭐 초등학교 애가 자기 엄마 카드로 4천만 원을 그냥 하루 만에 쓴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남배우님 게임 좀 하시나요? 아니요, 게임은 거의 안 하는데 뭐 확률이 정해져 있다 승부에 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정 의원님 요 확률형 아이템 설명 가능할까요? 이건 뭐 거의 사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계속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우스장이 다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게임을 완전 사행성 중에서도 사행성 게임이죠. 저는 예전에 이걸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아이템을 하면은 돈을 주고 사요. 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칼, 방패,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정가가 있잖아요. 네. 등급마다 그걸 돈 주고 그걸 딱 사는 게 아니라 뭘 살지 몰라요. 럭키박스 같은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돈을 내고 좋은 거는 정말 거의 없어요. 속고 사는 거죠. 좋은 게 나오리라 기대하고 사지만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래서 0.1%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속고 돈만 쓰는 이런 걸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만 합니까 이거를. 돈 좀 쓰세요. 제가 게임 산업에서 잠깐 좀 중간 해설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돼서 문광희를 4년 했는데요. 2004년도에 딱 들어가서 보니 이제 언론법을 제가 만드는 걸 맞춰놓고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2년도 통계로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 이제 한류 수입이죠. 네. 이거의 4배를 온라인 게임이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저 게임이 훨씬 세죠.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이 1등, 2등을 하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 이 부분이 중국에서는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그 e스포츠 그걸 이제 천착을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쭉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게임이 그때 한 8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게임이 있었고 온라인 게임이 돼 있는데 온라인 게임으로 플랫폼이 통일되는 이제 그 지점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이 강하니까 우리가 IOC에 버금가는 IEC e스포츠 종주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참 잘 나갔어요. 특히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뭐 한국에서 거의 뭐 빌로퍼가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고 그리고 프로야구 스포츠 단처럼 다 게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그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많았고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e스포츠 이 부분에 관심도 많았고 중정책하고 그래서 콘텐츠 진흥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첫 번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 5등 하자 우리 지금 10등 하고 있는데 뭘로 할래? 일본은 전체 만화 시장의 60%를 독점했거든요. 네. 미국은 뭐 거의 다 독점하고 우리는 그러면 제조업 분야가 선박업인데 조선업이 500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당시 게임 산업이 700억 달러 시장이었어요. 야. 그 정도로 강했거든요. 캐릭터 산업 500억 달러 뭐 시장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현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나 주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설파하셨죠.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이 e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비전을 갖고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망가진 분야가 또 이 e스포츠 분야. 네. 그거는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 게임을 직접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없었겠죠. 좀 전에 손 의원님 엄카 아시죠? 엄마 카드. 엄마 카드 4천만 원 결제했고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그 리니지 M 같은 데를 모바일로.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결제가 가능하군요. 근데 엄마 카드로 했으면 가능하겠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한도가 없어요. e스포츠 게임이 나오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 게임사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만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돈만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 현질 유도. 현질 유도. 이거 잘하시네요. 네? 조금 그 어깨 잘 모릅니다. 네. 종사하신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그 아주 그 좀 그런 이제들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게임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이것을 카르텔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언론사도 몇 개 붙어 있고 거기 댓글 부대들이 또 있어요. 게임 산업협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큰 피해를 보는 건 유저들하고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늘 이런 그 확률형 게임만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정말 상품성 있는 정말 예술성 있는 그런 게임을 못 만들잖아요. 그럴 기회가 안 오는 거죠. 대기업들이 다 이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한 게 뭐냐면 확률형 게임이 전체 게임에서 몇 프로가 되느냐 말 안 해요. 안 줘요. 그리고 매출에서 얼마냐 몇 프로 안 줘요. 딱 자기들이 딱 담합을 하고 안 내놔요. 아 그래요? 안 내놓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문체부에도 이 적폐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여명숙 지금 게임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했잖아요. 네. 이 양반 목을 걸어내고 한 거예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걸 받아준 게 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도 전부 적입니다. 내가 완전 쥐레밭에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댓글로 폭파잖아 거의. 네. 그래서 제 댓글 지금 친구만으로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별별 사람들이 다 와. 아, 그러면 주로 공격 내용이 네가 뭐 알고 그러느냐? 네가 게임 뭐 알고 그러냐? 게임 자체를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거야. 게임 산업을 이렇게 위축시켜야 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게임이라는 건 정말 21세기에 저는 가장 훌륭한 아트라고 봐요. 그렇죠. 이 가상현실, 가상 세계로 가서 사람들한테 경험을 주면서 그것이 놀이가 돼야지 노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폄하할 이것도 아직의 그겁니까? 아니 명언입니다. 아, 이거 명언이죠. 놀이가 돼야지 노름이 되는 거예요. 놀이가 돼야죠. 즐거우면 돈을 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노름이 돼서 돈질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어린아이들 상대로다가. 한때 그 팡야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 그 굉장히 인기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런 걸 만들어야지. 만들려면. 방향 좀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우리 근데 저기 손변이 게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잘 못해요. 아니, 내가 근데 어제 채널 돌리다가 스타크래프트를 또 하대, 지금도. 네. 오랜만에 봤어요. 몇 년 전에. 투요? 몇 년 만에. 아니, 원을? 네. 아, 원 대회가 또 있어요? 재밌던데? 그래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좀 배워가지고 초선 때는 일일에 싱글 게임을 매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컴퓨터 세대랑 나랑 붙으면 내가 승률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좋아서 게임에서 이기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기술이 아니라 무조건 시간에 확률 갖고만 하는 거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전북 병원에 또 하나 되게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왔는데 국감에서 그러니까는 작년이에요. 작년 이맘때 9월 달쯤에 그 한 가족이 할머니와 누나와 이 2살박이 애가 셋이서 이렇게 길에 있다가 레카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셋이 다 사고를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셋이 다 전북대학 병원을 간 거야. 국립대학이죠. 갔는데 그 이 엉치뼈 이 골반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이 미세한 그 신경을 잇는 사람이 없다고 7시간을 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서는 뭐 다시 이제 뭐 어디 수원으로 병원을 갔는데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7시간 반을 뒀다가 그 마취 주사를 맞고 50분은 뒤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이 선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직 선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직이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그 결국은 게임하러 갔구나.
술을 먹었겠죠. 저는. 술을 먹. 그러니까 못 왔겠지. 게임사는 왜 또 그래서 일찍 결국은 시키십니까? 다른 사람이 7시간 뒤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약간 술 냄새가 났다라고 옆에 증언이 나오는데 그게 국립대학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제 저희한테 다 보내온 건데 뭐냐면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다네. 진심으로 병원장이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대. 그래서 오늘 이제 한바탕 하고 나서 사과를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고. 가족들 만나서 제대로 가족 중에 둘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절대 접고 제가 딴 병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사고를 절대 죽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죽었다면 그것은 과다출. 골반 부분을 다쳐서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래. 이 핏줄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지. 아니나 달라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응급처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북대가. 오늘 그냥 하고 왔어요? 네. 오늘 그러면 사퇴하세요. 하나 하고 사과하세요 하나 두 개 하고 오셨네. 큰 일을. 사실 국감 관련된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민주노총 관련해서 정 의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청와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 관련해서 다른 이슈도 좀 짧게 좀 짚어보면은요. 강원랜드 권선동 의원 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 회장입니다. 인사청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건데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식으로 이거 도대체 자료 출처가 뭐냐, 위법하게 수집한 거 아니냐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야? 위법하게 했다는 거 사실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그렇죠. 그거죠. 뭐 정윤회 문건 때도 그랬잖아요. 네. 사실이면 왜 유출했어? 네.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 정치알바가 이제 약간 좀 법 관련된 또는 재판 관련된 수사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얘기가 끊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들 약간 좀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할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렇지. 본인이 알아서 그냥 하시라고. 자문자답이죠. 아니 뭐 그래서 뭐 수사하면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봤던 게 아주 그냥 분하면서 분통을 터지면서 봤던 게 정우택 의원하고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사이에 반말 왜 반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셨나요 좀? 네. 아니 뭐 밤도 아닌데 반말해. 네. 남 배우님 보셨습니까? 영상? 네. 2살 많으니까 함승희 전 의원이 빈정이 상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그 친박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네네. 네, 박터지기 직전에 친박 대란 중에 하나였다. 근데 국회의원 출신들이 증인 나오셔서 또 그러고 굉장히 좀 그런 고압적인가요? 약간 좀 뻣뻣하죠. 가닥이 있는 나도 거지. 해봤다 나도 이거지. 해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런 건가요? 야 내가 공천 받았으면 몇 선인 줄 알아? 뭐 이런 뜻이 깔려있겠죠. 야 너 초선이지 뭐 이런 뜻이겠죠. 나 국회의원 때 너는 뭐 있었어?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네. 그리고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야 13579 때 내가 하는 거야. 다음에 반드시 한다 21 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지. 13579? 네. 홀수 때 마시는 분데 17대 19대 20대 안 되잖아. 21대 하시고 그렇게 해서 10선까지인가 20대 안 된다고 그래요? 내년에 보궐선거가 얼마나 쏟아져 거의 나오는데? 120세까지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강 유지가 관건이네요. 그렇죠. 단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3일 정도는 라면 하나로 사시는 분인데 뭐 충분히. 촛불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념 집회도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뭐 1대1 대화를 요청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반발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것도 짚어보고 싶은데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청와대 행진이죠. 그렇죠. 예. 네. 요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니,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요? 그럼. 근데 왜 요즘 바로바로 집으로 가요? 집에 누구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지산 돼지국밥. 오늘도 가지산 돼지국밥 먹어요? 당연하지. 내가 4인분을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는 8인분이야. 안 질려요? 완전 집밥이야, 집밥.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 특히 국물이 따봉.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 전화 010-9625-3900. 쇼핑몰은 네이버에서 가지산 돼지국밥을 검색해주세요. 4인분 단위로 판매되며 고기와 육수는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 왜? 무슨 일 있어?
나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 땅부터 덜컥 샀는데 딱히 아는 건축사도 없고 인터넷 뒤져봐도 누가 믿을 만한 건축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해봐. 너 집 들일 때 우리 집 봤지? 그거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한 거야. 대한건축거래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의뢰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거지. 건축사와 직접 미팅을 해보니까 신뢰가 확 가더라고. 정말? 지금 당장 의뢰해야겠다. 이름이 뭐라고? 대한건축거래소.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있는 집으로 쉽고 빠른 건축 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를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네, 울산에 있죠. 가지산이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밤을 스치면 울산에 있어요? 돼지국밥이 생각나지요. 예. 나 호빵인 줄 알았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을 마늘 사용하고 다양한 한약재와 함께 7시간 이상 구워 만든 육수로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국물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가지산 돼지국밥의 뜨거운 국물로 원기 회복을 하시고 천고마비의 계절 힘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문 전화는 010-9625-3900번 9625-3900번이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따따따.가지산몰 한글로 .com입니다. 예. 청내당입니다. 네. 돼지산 가지국밥. 헷갈리네. 돼지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가지산은 울산입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울산에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야,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가지산 돼지국밥을 수다맨 무료화 당시에 광고할 때 최욱 씨가 고향이 울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홍보해놓고 가지산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아이고. 네 집 옆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최욱 씨는 사투리 별로 안 쓰네요. 울산 분인데. 부모님은 서울 분이고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울산 쪽에 다니다가 대학을 서울로 왔는데 그래서 정체성에 심한 혼돈을 겪고 본인은 유리할 때는 울산이라고 주장하고 아닐 때는 또 뭐 불리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투. 여기서 디스하시네 또? 실제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뭐 그랬는겨 이런데 전혀 TK 정서가 안 나옵니다. 남배님의 디스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건축거래소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시켜주는 건축 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인데요. 집 지으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고민만 하기보다는 전문가 건축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여러 건축사,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협업 제의까지 해주기 때문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골 광고 주세요. 대한건축거래소 아주 기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딸을 출산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아빠와 띠동갑이라고 합니다. 딸이? 네, 24살? 36살? 36살? 48? 36이겠지. 그런가요? 24세 낳았으면 이런 거 아니지. 24또 띠동갑이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그 24세 사업을 할 개연성 희박하잖아요. 그렇네요. 36은 된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집 지면은 여기다 연락 드릴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남산에 있는 집들이 지금 다 팔려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팔려 나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사기로?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건축 신축이 아니고 신축이 있지 리모델링 있지 이런 거 다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럼요 전문가인데요. 아니 근데 한 채도 아니고 남산에 있는 집들이라고 하셨어요. 남산에 집도 다주택. 둘. 뭐 둘도 복수고 셋도 복수니까. 건축 전문가가 필요할 때 사실은 셋이랍니다. 사실은 셋. 실소유주는 본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대한건축거래소 대건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준비하신 그 내용 궁금합니다. 뭐요? 청와대 행진. 촛불 1주년 기념으로 이제 기념 문화재 이런 것도 하는데 청와대 행진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꽤 크게 논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또 증폭시킨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께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트위터 날렸는데. 트위터로.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청와대 행진은 적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명박 그렇죠. 구속 수사 뭐 이런 걸 때문에 이명박 집 앞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게 사실은 민심이다. 그래서 좀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트위터로만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좀 꺼려진다. 애매하다. 그래서 좀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 당사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검찰로 간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뭐 삼성동 뭐 이런 데로 간다든가 이런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이 부분은 오해 소지도 있고 마침 청와대 만참 불참까지 겹쳐가지고 그렇죠.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청와대에도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이제 자유롭게 행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 분위기로 우리가 확보한 거리를 우리가 가자. 그래서 다른 기회에 청와대로 가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깽가리 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좀 진짜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 글에 대한?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고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은 본인도 그렇게 건의를 했다. 제안을 해놨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도 촛불 1주년 해서 결국 이제 이런 그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촛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자축의 의미로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에 큰 성과를 얻었다라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지금 시기에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최 측도 원래는 자축의 의미가 컸다. 근데 조금 잘못 전달되면서 마치 부족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더 해달라 이렇게 항의하러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비상행동인가요? 퇴진 행동하고 뭐 좀 오해 소지는 있었던 게 저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부족하다. 뭐 국정교과서 폐지 뭐 몇 개밖에 더 있냐.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니 아니 시민단체 뭐 시민들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체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죠. 시민 국민을 회원으로 다 두고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청와대 앞에 가서는 문화적인 행사를 해서 정말 그 즐거운 잔치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 집 앞에 가서 대통령님 다수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좀 질문하고 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해주면 MB도 좋아하시면서 내 건지 모르냐?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음에 또 아침 이슬 부르면서 더 알지 않느냐 이거. MB 집 앞에 가서 1인 릴레이시 하고 있거든요. 다스 누구 겁니까? 청래당원들이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래당원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공당은 뭐 하고 그 사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청래당 대단하고요. 이쁘지 않아요? 21대 되겠네요. 화면에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세월호 리본, 노란 리본. 아니, 소리 듣는 분들이 지금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시죠? 아니 정 의원님 요거. 원하면 이쁜 거 줄게. 아주 예쁘죠. 뜬금없이 지금 정말 뜬금없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란시키시면 안 됩니다. 매우 심하게 이쁜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까만 거기에다 노란 세월호 리본.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제 청래당원들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릴레이 시위를 계속했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가려고. 재밌는 일이죠. 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과연 MB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압축 요약된 거잖아요. 저는 국회의원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시간 정도 1인씩 그걸 못 합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촛불 들고 적폐청산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때 국회에서는 광장의 언어와 그리고 여의도의 언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저는 다스는 누구 겁니다. 이 질문은 국회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시민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청래 당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너나 구분 없이 가서 1인 시위 다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1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가서 이제 한국노총을 의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가서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함께 가면서 현 정부가 더 이렇게 노동개혁을 갈 수 있도록 가는 게 좋지. 야 이거 쟤들하고 우리를 같이 불러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건 전 좀 세다고 너무 노사정 위원장이 문성현 그렇죠. 예전에 마창 노련. 그럼요. 그분들 노동운동을 잔뼈가 굵은 분인데
저는 청와대 만찬에 뭐 다른 이러저런 이유를 뭐 얘기했는데 좀 그렇죠. 가지 좀 그런 가서 훨씬 더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로 공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노총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빴을까? 근데 그 정도 뭐 예를 들어 산별 조직이 있는데 한쪽에 동일한 루트로 해서 쭉 해야 되는데 뭐 격이 다른데 뭐 산하 조직에도 연락하고 막 마구잡이로 연락했느냐라는 건데 그건 조금 궁색하죠. 그런 답변은. 하여튼 또 그러나 우리 민주노총도 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SNS에서. 근데 아쉽죠. 또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또 해온 역할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 왜 곤란하게 하느냐 식으로 너무 일방적인 친문적 발상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런 면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128회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생각되고요. 사실 또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그런 주제가 많이 있는데 그 다 안 중에 했습니까? 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홍정학 전 의원 지명된 거 후보자. 이번에 뭐 전직 국회의원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런 또 한 가지 이제 무려 50번째로 검토되는 후보자였다. 그만큼 적임자 찾는 게 어려웠다라는 점. 문재인 정부도 참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 그리고 후원 성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홍정학은 뭐 장관하면 잘 하실 거로.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 기대하겠고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하나에 바꾼다. 128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정청래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난태우 의원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 의원은 아닌데. 의원. 의원입니까? 네. 저 무슨 의원입니까? 의원. 의원입니까? 우원 아니었어요? 우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구성원. 남태우 우원.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구본능 총재하고 양혜영 사무총장 동반 사태를 이끌어낸 것으로 추정됐잖아요.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저는 한국 야구에 던지는 두 가지 선물이었다고 봤어요. 손혜원 의원님께서.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겁니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제대로 된 한국 KBO를 위해서 선물했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야구 감독으로 출연한 KBS ETV 10월 29일 일요일 밤 10시 40분 드라마 스페셜 슬로우 고대영 체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바로 그 드라마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아마 야구계 제목이 뭐라고요?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좀 느리게 간다. KBS 2. 남배우 때문에 10월 29일. 몇 시? 밤 10시 40분.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고대영 체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5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SBS. 저도 촬영했습니다. 코드 인사입니까? 두바이 팀. 그거. 두바이에서 있었던 일로. 코드 인사 같은데. 10월 5일 날 제 촬영부는 10월 5일 날. 11월 5일이겠죠. 11월 5일 날. 떨듯이 떨었던 그 밤들.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 남 배우님 활동 더 활발하게 해주시기 기대하겠고 그리고 손 의원님도 남은 국감 후반부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7분 응선 넘었거든요. 128회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이고요. 우리가 보통 투표, 여론조사와는 달리 심층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건데요. 그 결론을 내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조셉 M. 베세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1980년에 저술한 수기 민주주의, 공화정부에서 다수 원리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자라고 그럴까요? 학문적 업적을 남긴 분은 제임스 피쉬킨이라는 분인데요. 15년 이상 수기 민주주의의 실천적 이행을 이분이 설계했고 연구해 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5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조건을 이번에 신고리 5, 6기 수기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잘 지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푸시킨 미국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한 5가지 조건은요. 정보의 충실성, 주장의 균형성, 참여자의 다양성, 토론의 평등성, 주장의 설득력 등을 가지고
이 수기민주주의 이 과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채택한 방식이 수기민주주의인데요. 네. 19% 차이로 신고리 5,6기는 건설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 포인트 차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기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공약을 파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대선 주자도 유사한 공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그걸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첫 수기민주주의 실험 실제 목격자들의 평가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수기민주주의가 첫 번째 시도였는데 대체적으로 잘 됐다 하는 것이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수기민주주의 실험 실제 목격자들의 평가는 해서 네. 오늘 기사가 떴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신고리 건설 중단이 결정이 됐는데 우선 신고리 건설 5,6기기 건설 중단을 위해서 그동안 진짜 헌신적이고 몸바쳐 싸워오신 중단을 외쳤던 저도 거기에 속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허망함, 허탈함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원전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게 애초에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된 수명이 된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공약을 한 걸 보면요. 2079년까지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하고 그 첫 발작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또 악선동을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좀 전에 그 노무현 정부라고 말씀하신 게 다 문재인 정부죠? 네,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뭐 거의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자꾸 지금 실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정부 인사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헷갈리더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이게 네.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하고. 네. 그래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입에 뱄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탈원전에 시동을 문재인 정부에서 걸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로 확대되어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채워질 그런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로 시대는 약 60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가동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6기 2040년 12기로 줄이고 2019년 비로소 원전 제로가 된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2079년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2079년. 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차질이 좀 빚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6호기 이 부분이 이제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신고리 5,6기가 왜 이렇게 심각했냐면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600여 차례가 넘는 지진 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환경비용, 사고위험 비용,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무공해 안전한 그런 재생에너지 신대체 에너지로 앞으로 에너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획에 수정을 이제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고요. 저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의 이 과정을 보면서 2박 3일 합숙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편 건설 반대 그리고 건설 찬성 양쪽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 불공정했다. 내부에 이제 이런 시비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했던 이 수구 민주주의가 다른 분야에까지 좀 확대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형태가 혼합돼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토론회에서 내는 이 도출 과정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첫 번째 실험이었고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국가 정책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이면서도 성숙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지켜봤는데 남배우님 하나 좀 질문 드릴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원전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네. 또 반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팽팽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결국 이 수기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나온 그 결론에 대해서 과연 그 반발이 없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반발은 충분히 국감에서만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걸 하니까 너는 네 걸 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독재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네. 특히 이게 수기 민주주의 이런 거 힘들거든. 그래서 그렇죠. 독재가 좋기 때문에 그 이 작가 이놈은 모든 프로를 독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독재에 맞들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싸워봐야 피곤하니까 수기 민주주의 안 되거든요. 싸웠자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목소리도 커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독재 그냥 말도 빠르고 신음하면서 살고 수사맨들 있죠. 들어보면 이 작가가 진짜 똑똑해요. 똑똑하죠. 진행도 잘해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진행 잘해요. 너무 잘하고 네. 요새 해보시니까 이 작가 참 잘하는 거 아시겠죠? 저는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 한국 정치사에 많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똑똑해야 돼요. 독재자가 똑똑 안 하면 이 독재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작가는 그 독재도 좀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서 나는 이 작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의리가 있죠. 의리 끝내죠, 네. 진짜. 네, 그리고 당당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말이 적고요. 말수가 입이 무겁잖아, 이 작가가. 말수가 적진 않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보완 유지는 되죠. 돼요. 네. 안 할 때는 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남 험담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사실. 그건 거의 없고 앞에서 독재를 하고 뒤쪽에서는 약간 협의는 합니다. 네. 유일하게 협의할 때가 출연료. 내고. 그걸 해야지. 그것도 길게 얘기 안 해요. 네, 내고 치네요. 네. 그 정도면 됐지. 그럼 눈 부릅뜨고 그 협의예요? 협의라고 합니다. 본인은. 왜? 그러면 옆에서 이제 최욱이나 몇몇 사람이 웅성거리긴 합니다. 네.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한테 합니다. 네. 됐지? 그러면 이러고 나면 이제 최욱 씨 이런 분들이 뒤에 가서 네. 노조위원장이 뭐냐고 나머지 행패부리고. 원래 그 뒤에서 민주노총 힘듭니다, 내가. 사실 팟캐스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또 유료, 무료, 뭐 광고 있고 없고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정치 알바는 무료화 방송이죠. 네, 그리고 무료고 또 광고 주님들을 아주 섬깁니다. 야, 광고하고 이렇게 띄었다 주님 하니까 진짜 멋있네요. 네, 저희는 섬기는 그런 방송이고요. 좀 무료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계속.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지난번에는 네이버였고요. 이번 주
수기 민주주의. 네, 수기 민주주의. 네. 제가 판도라에 오랫동안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네. 정치 알바도 준비를 그동안 안 했다가 그렇죠. 제가 준비를 잔뜩 해왔어요. 혹시 판도라 준비하고 같은 건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요새 손변이 하면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준비와 결과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상치 않게 준비하면 꽉 날 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판도라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성과에 대한 건 기가 막혀서 그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다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준비했다기보다는 준비된 출연자였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언젠가를 한번 WF 국가 경쟁력 지수는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근데 여기서 써먹으셨구나. 어제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못 써본 게 있어요. 주가 지수.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가서 하세요. 그거 못 놓쳤는데. 아니, 그런데 그 흐름상 맞을 때가 있어요.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종합 주가 지수.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읊어보고 외환보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지표 갖고 얘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 네. 수기민주주의. 영어로 Deliberative Democracy. 네. Deliberative. 네. 네. 그렇고요.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기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부터 약간 이상하네요. 네, 지난 방송에도 나오셨던 이제 그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호 배우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마치고 아주 어렵게 급하게 올라오신 손혜원 의원님도 전주에서 오늘 전라남북도랑 전북대학교랑 다 했는데 끝나고 오늘 뭐 한옥마을이랑 공연도 못 나누는데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냈다 차로 왔어. 차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올라오시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금방 올라오네요. 2시간 조금 더 걸렸나? 근데 하여튼 좀 미안하더라고. 전주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근데 지방 내려가 보니까 정 의원님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게 던지지 어떤 사람 와서 팬이에요. 정치 알바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대. 그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 전주 시장보다 정치 알바 청취자를 더 사랑하는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해야지. 이왕 하는 거. 아니 손혜원 의원님 지난 회에 나오셨으면 좀 여쭈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새로운 팟캐스트.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이죠. 어떠세요? 시험 방송이죠? 뭐 반응은 지난번에 정치 알바, 검찰 알바보다는 더 좋은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그렇죠. 유료로 할 것인가? 저는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 확정은 안 됐나요? 안 했어요. 이제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3주 해보고 결정하자는데 이제 그 주진영 선생은 유료하지 말자 그러고 최강욱 변호사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근데 제가 보기에 제작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요. 직원들 너무 힘들고 편집하고 뭐 하고 하는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저는 뭐 유료로 갈까라는 생각인데 수다면 요새 유료 괜찮아요? 뭐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냥 계속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에피소드가 둘이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대. 저 다 들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저까지 들으면 너무 큰 성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생각 중인데 한번 저는 이제 정권도 바꿨겠다가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거 하고 싶은 건 정치, 경제, 문화. 셋이서 서로 우리는 최강 변호사랑 저는 괜찮은데 이거 주진영 선생이 워낙 까탈스럽으니까 한다 중간에 간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비유 맞추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걔 팟캐스트 안 들으니까 욕이나 시컷 해야 되겠다. 누가 그 맞춰주는 역할 하시죠? 제가 하잖아요. 그래요? 그 성질 나쁜 제가. 잘 됩니까? 그래도 저밖에 걔를 핸들링을 못해. 아니 최강욱 변호사 친분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두 분은? 누구랑? 둘이? 네. 최강욱 변호사가 너무 쭈빠야. 쭈빠? 둘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최빠는 아니고요. 아니, 둘이 좋아하는데 최강 변호사는 자기가 주 선생이랑 같이 옆에 앉아서 하는 것만 너무 영광이라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맞춰주는 거네요. 가뜩이나 건방지고 거들먹은 아니고 이제 오만하지. 제목하고 맞네요. 네, 오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오만은 주진영이구나. 그러면서 최강 네가 편견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옆에서 비 맞추면서 의원님은 그 역할 맞네요. 고만과 평에서 과 역할을 하시고 센터네. 뭔가 과는 나하고 제대로 어울리는 하시네요. 것 같아. 맞네요.
근데 주진영 선생 제가 그 잠깐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유료화는 반대. 네. 광고는 하기 싫대. 그럼 뭐죠? 재능 기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요즘 트렌드가 광고를 읽어주고 좀 출연진 설명까지 해줘야 돼. 아니 그것까지 해야 돼? 팔만 그냥 끼워놓으면 되지. 깜짝. 그렇게 그러시길래 나는 유료화를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시네. 야 거의 뭐 딸깍바리 선비.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게 그 지난번 첫 회도 그 경제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을 정말 너무 명쾌하게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재밌었고 그래서 반응은 좋았는데 이제 이것을 늘 균형감 있게 나간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 이래 너는 이래라 너는 이래라 너는 저래라 뭐 나는 국감 얘기 듣기 싫다 뭐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다 뭐라 그럴게. 난 국감 얘기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지금 2주째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탈원전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얘기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소신이고 정책적으로도 맞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탈원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실험해 보지 못했던 그 민주주의적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 입장과 반대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성숙해졌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성과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원래 굉장히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좀 서운하지만 이 참 성숙한 이런 그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이 정부가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원전을 개발하고 원전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여론을 많이 장악할 수 있고 전문성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대응 논리나 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기울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때도 충분히 그런 조금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주고 이렇게 결론이 난 다음에 더 성숙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쪽은 원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이제 여론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시민단체나 이쪽이 좀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 의원님 일단 이 수기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이에요. 많이 듣고 그리고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분이.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행정에 좀 상시 적용하겠다라는 말도 했네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거를 또 추진하고 누가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저는 다를 수 있다. 사실 이번에 이 탈원전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람은 원전은 아니다. 이걸 인간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아주 추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쪽에 관련됐다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메르켈 같이 그냥 전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만들고 하나씩 없애가 나가는 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전기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게 그 산업에 굉장히 여러 이 이익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관련되는 하여튼 그쪽에 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뭐 비리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그쪽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기서 딱 접었을 때 저는 이건 너무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다음번엔 더 강하게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수기민주주의의 결과는 다음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신영복 선생님 있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이제 2주기 가까우네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결혼을 해요.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아. 근데 그 아들이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내었는데 얘가 이제 뒤늦게 지금 나이 어리죠 아주. 얘가 사회계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수시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원자력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길 갔냐 했더니 자기가 사회계열 다니다가 자기 뜻이 다른 원전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전을 해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영복 아들답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사회계열을 들어갔다가
이 원전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원자력공학과 가서 이걸 해체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갔어요. 무서운 놈이지, 가만 보면. 근데. 큰 돈도 벌고 가네요. 그럴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수기라는